1945년 해방 당시 이순자 여사 부모의 재산 내역을 이순자 자서전 제1장 제1화 2년의 시작 22에서 23페이지에서 낭독해드립니다. 드디어 소금배가 인천항에 닷을 내린 것이다. 비록 돛대는 형편없이 찢기고 배전은 파도가 핥힌 자국으로 사정없이 패어나간 상처투성이의 귀향이었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조국 땅을 밟았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온몸으로 열광했다. 그러나 그토록 고대하던 조국 땅의 첫 체류지인 월미도 수용소는 별난 방식으로 우리를 맞았다. 사정없이 뿌려대는 DDT 가루 세례가 그것이었다. 이가 들끓어 발진 티푸스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일행 모두에게 뿌려진 새하얀 DDT 가루. 그것이 조국이 우리에게 건넨 첫 환영 인사였다. 8살이었는데도 유난히 몸이 작고 피부가 까맣던 나는 그 DDT 가루를 온몸에 뽀얗게 뒤집어 쓰고 나니 마치 흰 떡고물에 굴려놓은 경당 같았을 것이다. 우리 가족은 불편하고 처량했던 월미도 수용소를 벗어나 다시 서울 장충동의 또 다른 수용소로 옮겨졌다. 그리고 또 얼마간의 체류 기간을 거친 후에야 겨우 수용소 생활을 마감할 수 있었다. 아버지가 서울 원효로 도원동에 있는 석상가옥 한 채를 구입하신 것이다. 해방 후 정부가 일본인 소유였던 그 집을 풀어할 때 아버님이 얼마의 값을 치르고 그 집을 사들인 것이다. 일본식 다다미 방으로 꾸며진 그 슬레이트 지붕 단층집 입구엔 두 그루 수양버들이 서 있었다. 우물이 없어 집 근처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어 써야만 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제서야 고국으로의 귀환이라는 길고 고된 장정이 끝난 셈이었다. 1946년 9월 23일 아버지는 육군사관학교 제2기로 입교하셨다. 12월 14일 아버지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셨고 소위로 임관됐다. 1952년 한국전쟁 당시에 이순자 여사 부모의 재산 내역을 이순자 자서전 제1장 제2화 진해 경화동의 추억 32페이지에서 낭독해드립니다. 진해 육군사관학교로 발령이 났을 때 아버지는 무척 의욕에 차 있었다. 더구나 정규 4년제 과정을 새로 도입해 마치 군이 새로 태어나는 것 같은 생기가 느껴지던 육사에서 참모장직을 맡게 된 것을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 발령이 나기 무섭게 진해로 가신 아버지는 그해 여름 그곳에 집을 마련해 놓고 가족들을 이사 오도록 하셨다. 푸른 남해바다에 출렁이는 물결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바다 향기에 취하면서 우리 가족은 남해안을 따라 진해로 가는 여정 동안만은 오랜만에 전시의 우울함을 잊을 수 있었다. 진해에 도착했을 때 참모장 관사는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아버지는 진해 변두리 경화동에 적상가옥 한 채를 얻어 거처로 정했다. 소나무가 울창한 야트막한 산 아래 정물처럼 자리 잡고 있던 담장은 없고 펼쳐진 밭과 길 저편에서 문득 시작되는 바다가 그대로 정원이 되어 있는 작은 단층 목조집. 그 경화동 집은 내가 평생의 반려자가 된 그이를 만난 추억의 장소다. 그이는 당시 육군사관학교 2학년 생도였다. 아버지가 진해 육군사관학교 살림을 맡은 신임 참모장으로 부임하신 지 채 몇 달이 되지 않은 어느
화창한 가을이었다. 1958년 이순자 여사가 이화여대 의과대학 여대생이었던 시절에 전두환 중위의 재산 내역을 이순자 자서전 제1장 3화 사랑으로 49에서 52페이지까지 낭독해드립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면회실 저편으로 그이가 나타났다. 모가 나도록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수개월 만에 마주선 그이의 가엾도록 여인 모습을 보자 내 가슴은 그만 단번에 얼어붙었다. 우리는 말없이 함께 면회실을 나와 한참을 걸었다. 부대 뒷산 커다란 소나무 아래 이르자 그이가 멈춰섰다. 그이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눈물만 글썽이는 내게 앉으라고 했다. 마음이 밑바닥까지 꽁꽁 얼어붙기는 그이도 마찬가지였든지 평상의 음성과는 달리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결국 여기까지 찾아왔구나. 내 뜻을 전했으니 그대로 받아주기를 바랬는데 헤어지는 마당에 서로가 만나봤자 가슴만 아프지 무슨 소용이 있겠소. 절망스럽도록 단호한 어조였다. 내가 간신히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절대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뜻의 말을 건넸다. 그러자 그이는 한숨 속에서 입을 열었다. 오래도록 사귀어 정이 깊이 든 우리가 헤어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더구나 넌 아직 어리니까 더욱 힘들었을 거야. 그러나 오랜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이해해주면 좋겠다. 철없는 동생을 타이르듯 그가 말했다. 사랑은 감정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고 책임이고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어. 임관 후 군 생활을 하면서 나는 육사를 졸업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현실과 직면하게 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지. 결혼 정년기인 대위 봉급이 겨우 쌀 한 마를 살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 이상을 실현하기는커녕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형편이어서 결혼한 장교들의 생활은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들 수밖에. 한 번은 어느 장교가 만삭이 된 부인과 자식들이 굶주리는 걸 보다 못해 부대 취사장에서 막 끓고 있던 밥과 콩나물국을 퍼서 철조망 사이로 식구들에게 건네주는 걸 목격한 적이 있어. 채 익지도 않은 것을 말이야. 물론 부대에서도 식량이 부족하니 그런 짓을 해서는 결코 안 되지. 하지만 너라면 굶어 죽는 식구들을 참아보지 못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겠니? 군인 정신이니 정인이 하는 말이 이런 상황에선 얼마나 무력한가 말이야. 그래서 그이는 결심했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한 몸조차도 이상과 현실의 괴리와 싸워나가기 벅찬 초급장교 신분에 아내와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결혼은 도저히 꿈꿀 수도 없는 일이라고 군인 아내인 어머니의 일상을 통해 이미 알고 있던 군의 현실이었지만 솔직히 그토록 극한적이라는 데는 나도 충격을 받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사이 그는 내가 그동안 궁금하게 여기고 있던 절교 선언에 대해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다. 나의 맹장 수술이 바로 그 절교 사건의 시작이었다. 통증으로 사색이 되어 신음하는 나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간 그이는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의사의 말에 몹시 당황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의사는 수술비를 선불하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는 것이다. 신속하게 돈을 마련해 올 테니 먼저 사람이나 좀 살려달라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막무가내였다. 어쩔 줄을 모르고 난감해하던 중 다행히 댁으로부터 어머니께서 달려와 주셨던 것이다. 덕분에 다행히 제때 수술을 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수술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눈앞에서 내가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뻔했다는 사실은 그에겐 충격이었다. 만약 결혼 후였다면 하는 섬뜩한 생각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났다. 수술 후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의 일이었다. 병문안을 오는 내 동창생들이 과일이다, 주스다 사다 주며 어서 완쾌하라고 나를 위로해 주는데 명색이 애인이라는 자신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앉아있는 것이 바늘방석만 같아 슬며시 병실을 빠져나와 시장에 들렀다는 것이다. 과일 바구니 하나라도 사주려고 결심한 것이다. 그러나 막상 사려고 보니 가장 보잘것없는 과일 바구니 하나 값이 자신의 전 월급을 턴다 해도 모자라는 값이었다. 낙심한 그이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부대 동료들로부터 돈을 좀 빌려보기로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침 본대인 25사단으로부터 홀로 육군사관학교에 파견 근무를 나와 있던 그이의 주변에는 자신의 직속부하 이외에 아무도 부탁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군에는 기강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 상관으로서 직속부하에게 돈을 빌릴 수는 도저히 없는 일이었다. 생각 끝에 본대로 동료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하필 그가 본대로 찾아간 바로 전날 기동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부대 전체가 이동해버리는 바람에 모처럼 용기를 내어 찾아간 그는 빈손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너무나도 실망한 나머지 갈 때 주머니에 있던 돈으로는 돌아오는 차비가 모자란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맥이 풀려 차에 올랐다. 차비도 없이 차를 탔느냐는 매몰찬 버스 안내양의 비아냥거림 속에 수치심을 견딜 수 없던 그는 버스에서 그대로 내려버렸다는 것이다. 아직도 서울까지는 멀기만 한 깊은 산속이었다. 굽이굽이 산을 돌아 끝없이 이어지는 먼지 뽀얀 산길을 저녁 해가 넘어가도록 걸었다. 몸도 마음도 빈털터리인 채 걸으면서 그이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무모한 꿈을 꾸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은 결혼해서 행복은커녕 입원해 있는 내게 치료도 위로가 될 초라한 과일 바구니 하나도 사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동안 무슨 만용으로 한 여자와의 미래를 꿈꾸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에 도착한 즉시 그는 내게 절교 편지를 썼다는 것이었다. 순자는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야. 나같이 무능한 사람만 아니면 훨씬 더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동안 우리는 순진하게 사랑하면 다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 사랑한다면서 물만 먹고 살 수 있겠어? 내가 진정 너를 사랑한다면 너를 이런 지옥 같은 삶으로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놓아주어야 하는 거야. 몰랐을 때는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이런 사정을 분명하게 깨달은 이상 너에게 사랑하니까 함께 있자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서로가 불행해질 뿐이니까. 그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 내게선 도리어 감격의 눈물이 흘렀다. 그이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나를 단념시키기 위해 쏟아놓는 말들이 내 귀에 닿을 때마다 자꾸만 감동에 찬 사랑의 고백으로 들려와 나를 더욱 감동시키고 있다는 것을, 버림받았다는 절망으로 황폐해진 내 가슴 속으로 달콤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우울한 그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세상에 이처럼 더 절실한 사랑의 고백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나는 참으로 오랜만에 행복감에 젖어 말했다. 그런 걱정 때문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이의 암울한 눈빛은 밝아지지 않았다. 너는 고생이 뭔지 몰라서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 거야. 정말로 가난이라는 것이 뭔지 실제 경험을 해보면 절대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해. 나에 대해서도 네가 아는 것이 뭐가 있니? 그동안 네가 목격한 나는 화려한 제복에 근사한 이상과 포부 같은 것이나 자신만만하게 떠버리는 사관생도 시절의 내가 아니냐 말이야. 그래, 솔직히 나도 생도 때는 그런 미래가 있는 줄로만 알았어. 그야말로 졸업만 하면 장래는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달라. 우리 앞날은 그저 암담할 뿐이니까. 제발 내 말을 듣고 이제 돌아가주면 좋겠다. 네가 아무리 설득해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어. 그저 괴로움만이 더할 뿐이지. 이렇게 말하는 나도 몹시 괴롭다. 그는 면회실로 나를 만나러 나올 때 내가 자신에게 설득되어 쉽게 마음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몇 마디 설명만 듣고 자신을 포기할 정도라면 굳이 절교를 선언하고 전방의 부대로 숨어버린 후 몇 달째 소식을 끊고 지낸 자신을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 아닌가. 그런데 헤어져야 한다는 자신의 진심 어린 설득이 오히려 나를 감동시켜 한층 더 강력한 힘으로 나를 끌어당기고 있음을 그도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잠시 먼 산을 바라보던 그이는 한 번도 내게 들려주지 않았던 자신의 어린 시절 고생담을 털어놓았다. 아마도 자신의 가족이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지내왔고 아직도 그러한 공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자신을 단념하지 않을까 하는 한 가닥 바람이 있었을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이도 그 순간 감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그 어떤 가혹한 현실도 그분과 같이 하는 것이라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그의 등 뒤로 다가와 천천히 지고 있는 최전선의 저녁 노을을 나는 보았다. 자신의 집안 내력과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그의 목소리는 저녁 노을만큼이나 가라앉아 있었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내용이 아무리 극적이고 그분의 목소리가 처연했다 하더라도 내 가슴속을 울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 시간 나는 이미 나를 향한 그이의 끔찍한 사랑과 배려에 충분히 감동하고 있었다. 9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낯설고 물선 만주로 옮겨가 살 수밖에 없었으며 정년기에 학교도 가지 못하고 신문 배달을 해야 했던 어린 시절 17살이 되어서야 중학생이 될 수 있었던 그이가 천신만고 끝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후 화장실에서 밤마다 몰래 공부하며 흘렸던 눈물 등 자신이 임관한 후 겪어내고 있는 어려움들을 나와 헤어지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극적으로 느껴질 만큼 처연한 목소리로 들려주었지만 그 시간 나는 이미 나를 향한 사랑과 배려에 감동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나는 그이를 다시는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흥분 속에서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힘주어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나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날 내 나이 20살이었다. 1959년 이순자 여사와 전두환 중위가 결혼식을 올릴 당시 전두환 일가의 재산 규모를 이순자 자서전 제2장 1화 이태리 영화 지붕이 준 충격 58에서 69페이지에서 낭독해드립니다. 어머님 말씀은 정말이지 눈물이 나도록 감사합니다. 늘 저한테 잘해주시는 은혜만도 갚을 길이 없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다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순자에게도 이미 말했지만 저는 도저히 순자의 행복을 책임질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서로 좋아하고 한때는 저도 과욕을 부려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대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이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초급 장교의 형편으로 어떻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앞으로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한 몸뚱이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아버님과 어머님께 받은 은혜만 해도 앞으로 갚을 길이 없는 제가 그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머님 사위 될 자격이 없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어머니도 물러서지 않으셨다. 여보게, 나야말로 어려운 시대의 군인 아내로 반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아닌가. 내가 왜 군인 가족의 어려움을 모르겠는가. 다 잘 안다네. 나도 귀한 딸을 키워 내가 겪은 고생을 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네.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자네도 잘 알지 않나. 자네가 어디 남인가? 우리 순자뿐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이미 자네를 식구 이상으로 사랑하는데 그것도 운명이 아니겠는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치면 호의호식하며 잘 살지는 못해도 식구들이 오손도손 다정하게는 살 수 있을 걸세. 가진 것 없는 것이 뭐가 그리 흠인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던 어머니는 그분 얼굴이 도무지 말이 아니라며 눈시울을 붉히셨다. 이제는 그만 마음을 잡고 일에 전념하는 것을 봐야 당신도 마음이 편하시겠다는 어머니 곁에서 이모님도 그래, 그렇게 하게. 그래야 도리지. 라며 합세하셨다. 마침내 그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에게 절교 편지를 보낸 날 이후 그이는 사랑과 결혼, 가난과 불확실한 미래라는 현실 속에서 끝없이 방황하고 있었다. 자신의 온 존재가 상처투성이가 되도록 마음속의 갈등은 격렬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분 상처를 감싸 안으며 자네가 어디 남인가 라며 오히려 정혼을 권유해오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날 그이는 오랜 방황과 번민에서 벗어나게 된 기쁨과 감격을 눈물로써 보여주었다. 어머니와 이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간신히 내 공부방으로 물러나온 후였다. 그제서야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온 밝은 얼굴로 그이는 내 손을 잡았다. 우리의 미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가는 거야. 그 옛날 우리 가족이 만주 허허벌판에서 맨손으로 황무지를 개간하고 폐허 속에서 한 장 한 장 흙벽돌을 쌓아갔단 말이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터전은 계속 위협받을 텐데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힘을 합쳐서 헤쳐나갈 수 있겠어? 사실 그 이후 우리의 삶에는 그분의 예견대로 얼마나 많은 삭풍과 폭우가 몰려와 우리를 공격했는지 모른다. 그때마다 우리는 몇 번이고 함께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 그러나 그날 나는 우리의 미래가 진정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그렇게 다짐해오는 그이에게서 예전에 그분다운 투지와 열기가 되살아나는 듯해서 안도감이 느껴졌다. 더구나 사랑하는 그분과의 미래가 눈앞에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는 믿기지 않는 사실에 깊이 행복해했을 뿐이다. 얼마 후 양가 사이에 은혼 말씀이 오간 후 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한 나들이에 나섰다. 처음으로 시부모 되실 어른들을 뵈러 가는 길이라 차림새부터 신경이 쓰였다. 어머니는 양장보다는 한복이 그분 댁 분위기에 어울릴 것이라며 짧은 감색 통치마에 흰 모시저고리를 준비해 주셨고 긴 생머리는 뒤로 넘겨 댕기로 가지런히 묶어주셨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길이기는 해도 자꾸만 긴장되었다. 싱글벙글거리는 그의 곁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가슴이 사정없이 뛰어 가는 길 내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차창 밖으로 시원스레 펼쳐지던 여름 논밭 풍경과 대구 효성여대 앞 역에서 내려 논뚝길을 따라 걸어갈 때 사방에서 요란하게 들리던 개구리 울음소리는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하다. 시댁이 있던 봉덕동은 용두방천이 흐르는 시 외곽에 있었고 부근엔 특히 논이 많았다. 논뚝길을 따라 얼마쯤 걸었을까? 바깥 담장에 가칠한 콜타르가 유난히 눈에 띄는 기와집 앞에 그분은 멈춰섰다. 흙벽에 검정 기와를 얹고 있는 아담한 한옥이었다. 소박하면서도 운치 있어 보였다. 한번 보고 싶었다. 그의 어머님은 대문까지 달려나와 내 손을 잡으시며 투박하지만 너무도 정겹게 들리던 경상도 사투리로 나를 반겨주셨다. 고생을 많이 하신 데다 치아까지 다 잃으셔서 입가에는 주름이 가득하신데도 흰 모시 한복 차림의 어머님은 뽀얗고 맑은 피부에 고운 모습을 지니고 계셨다. 당당한 풍채를 지니신 아버님은 저만치 대청마루에서 우리를 보고 웃고 계셨다. 아버님은 주위가 다 환해지는 것만 같은 웃음이 그이와 너무도 닮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이의 아버님인 줄 알 수 있었다. 훤히 드러난 앞머리와 가슴까지 내려오는 흰 수염에서 근엄함이 느껴지는 중에도 인자한 기운이 넘쳐 흘렀다. 며느리를 맡는다고 법도를 갖춰 입고 계시던 아버님의 의관 매무새에서는 옛 선비들의 풍취가 물씬 풍겨났다. 찬빗으로 곱게 벗은 회색 머리를 옛날식으로 은비녀를 꽂아 쪽지으신 어머님은 입고 계신 한복이나 다소곳한 몸가짐새가 전형적인 한국 여인상을 보여주고 계셨다. 어머님의 손에 이끌려 마루에 올라 두 분께 큰 절을 올렸다. 두 분 어른에게서 느껴지던 가문의 법도와 위험 때문에 약간 위축되어 있던 나는 이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부모님이 워낙 인정스럽다는 그이의 말에는 조금도 과장이 없었다는 사실은 금세 알 수 있었다. 절을 받으신 후 아버님은 연신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맡게 된 것을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자랑을 해야겠다고 말씀하셨다. 어머님은 그러면 새 아기가 당황해한다며 아버님을 말리시면서 어려워하는 나를 푸근하게 감싸주셨다. 표정 하나, 손짓 하나에서까지 새 식구가 될 나에 대한 배려와 다정함이 물씬 풍기던 두 분이셨다. 곁에서 얼굴 가득 기쁨에 차있던 베이지색 여름 장교복 차림의 그의 모습은 아직도 내 뇌리에 새겨져 있다. 겨우 반나절에 불과한 시간이었지만 그날 두 어른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은 오래오래 내 가슴에 남았다. 돌아오는 길, 어머님은 손수 만드신 떡과 묵을 정성스레 보자기에 싸주셨다. 참으로 정이 넘치던 댁이었다. 얼마 후 그분 댁으로부터 택일 문서가 도착했다. 그의 아버님의 힘있는 필체로 쓰여진 약혼 길일은 이듬해 정월 1959년 1월 24일이었다. 그러나 약혼 날을 받아놓고부터 약혼에 이르는 그 달콤한 시간 사이에도 내겐 그의 몰래 풀어야 할 하나의 과제, 통과해야 할 하나의 관문이 있었다. 한 번도 내색한 적이 없었지만 그이에게는 약혼식에 입을 변변한 양복 한 벌 없다는 것을 난 잘 알고 있었다.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라 하더라도 나로서는 너무도 뜻깊은 날 그분이 변변치 않은 양복을 입는다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다. 그의 양복 마련 비밀 작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보통 약혼식 예복은 친정집에서 마련하는 것이 관례인데도 그런 줄도 모르고 나 혼자 공연히 고민을 한 일이었다. 어쨌든 양복을 내 힘으로 마련해보고자 하는 뜻을 정하고 보니 비용을 마련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금은 흔한 일이지만 그때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는 것도 없던 시절이라 학생 신분의 나로서는 교통비, 책값, 커피값 등의 용돈을 아끼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차비를 아끼기 위해 청파동에서 이화여대가 있는 신촌까지 꽤 먼 길을 걸어 다녔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 그이가 외출을 나와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밖으로 나가는 일을 삼갔다. 그 때문에 엉뚱한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 그래도 양복값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무리를 한 끝에 가까스로 양복 한 벌값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런데 비용을 마련했다고 해서 일이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비용 준비보다 더 난감한 문제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유난한 결벽증을 가진 그분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양복을 맞춰주는 일이었다. 내 선의와 진심을 설명한 후 양복을 맞추러 가자고 해도 흔쾌히 수락할 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하든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눈치채지 않게 양복점까지 유도해야만 했다. 과연 어떻게 양복점 문턱을 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상 그것이 나에겐 비용 마련보다 더 큰 고민거리였다. 창경원에 놀러 가고 싶어요. 지난번에 갔을 때 아주 즐거웠어요. 외출 나온 그이는 느닷없이 놀러 가자는 내 말에 의아해했다. 그동안 내가 외출을 삼가는 이유를 알리 없던 그이는 처음에는 곡해하여 나를 난처하게 만들었었다. 간신히 마련한 오붓한 시간이고 소중한 데이트인데 용돈을 절약하기 위해 외출하지 않는 내 처신을 섭섭해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즈음엔 아마 앞으로 결혼에 어렵게 살 것에 대비하는 모양이라며 은근히 기특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사실 창경원은 목적지가 아니었고 지난번 창경원 가는 길에 눈에 띄었던 광교 거리의 양복점들이 생각났던 것이다. 그것이 내가 아는 유일한 양복점 거리였다. 일부러 한껏 즐거운 척 이야기를 하면서 슬그머니 양복점이 즐비한 거리로 유도하는 데 성공한 나는 이번에는 그이 몰래 진열장을 훔쳐보며 적당한 가게를 고르느라 마치 고개를 하는 기분이었다. 외관이 요란하게 보이는 집은 비쌀까봐 겁이 났고 초라한 집은 또 솜씨를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불안했다. 확실한 기준도 정하지 못한 채 보이는 가게마다 좋을지 나쁠지 가늠하며 망설이는 사이 어느새 여러 집을 엉겹결에 지나쳐버렸다. 갑자기 불안해지려고 할 때 마침 깔끔해 보이는 가게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런던이라는 간판을 내건 양복점이었다. 난 가만히 그이의 팔을 끌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어리둥절해하는 그를 두고 나는 주인에게 양복을 맞춰야 하니 치수를 재달라고 말했다. 그이는 몹시 당황해했지만 나는 짐짓 모른 채 해주었다. 사실 그로서는 낯선 양복점 주인 앞에서 치수를 재지 않겠다고 버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지금도 그날 착잡한 표정으로 두 팔을 벌리고 서서 속수무책으로 몸에 치수를 재고 있던 그이의 모습이 생각난다. 다시 한번 양복점에 들른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어서 가봉은 생략해달라고 하고 가게 문을 나서면서 나는 양복 외에도 와이셔츠, 벨트, 넥타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는 낭패감에 빠졌다. 그런 것들을 대체 또 어떻게 장만한단 말인가. 정말 산 넘어 산이었다. 당신에게 물론 준비한 옷이 있겠지만 얼마나 어렵게 이룬 약혼이에요. 이런 뜻깊은 일에 꼭 제 손으로 당신 약혼 예복을 장만해 놀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길에 나와서야 나는 사정 설명을 했다. 상처받기 쉬운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몹시 조심했던 것은 물론이다. 그이 역시 사실은 자기도 내게 숨기고 있던 것이 있다며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정작 자신은 입을 옷도 없으면서 그동안 전방근무를 하면서 푼푼히 모은 돈으로 내게 줄 약혼 선물로 손목시계를 준비했다는 것이었다. 또한 양가로부터 약혼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대구집 대문 옆의 변소였다고 부끄러워하며 남은 돈으로 그 변소를 수리하는 데 썼다고 했다. 또 한 번 뜨겁고 뭉클한 감동이 밀려왔다. 그렇게 마련한 그의 애틋한 선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우리 두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서로를 위해 비밀 약혼 선물을 마련하느라 함께 노심초사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했다.
남편에게 선물할 시계줄을 사기 위해 자신의 긴 머리를 자른 아내. 아내에게 예쁜 머리핀을 선물하기 위해 자신의 시계를 팔아버린 남편의 이야기를 그린 오 헨리의 남편, 크리스마스 선물이 생각났다. 가난이 빚어낸 해프닝. 약혼을 앞두고 벌어진 이 해프닝은 우리에게는 가난했으므로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추억이다. 그러나 가난은 역시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제 고비를 넘겼다고 안심하고 있던 우리는 뜻하지 않은 일로 또 한 번 위기를 맞아야만 했다. 그이의 양복도 나의 약혼 예물도 다 준비가 되어 어느 정도 느긋한 마음으로 약혼 날을 기다리고 있던 즈음이었다. 벼르고 별러 충무로에 있던 스카라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던 지붕이라는 이태리 영화를 보러 간 것이 화근이었다. 대강의 줄거리도 모른 채 찾았던 그 영화는 하필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 후 가난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파국에 이르는 참혹한 과정을 그린 작품이었다. 영화의 첫 장면은 눈부시도록 아름다웠다. 서로를 절실히 사랑하는 두 연인의 순결한 결혼식이 화면 가득 펼쳐졌다. 그러나 곧 장면이 바뀌고 영화는 가난이 어떻게 인간의 사랑과 행복을 그 마지막 가능성까지 완전하게 파괴해버릴 수 있는지를 집요하게 해부해 나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상영 시간 내내 꼼짝도 못하고 앉아 낡은 방 두 칸에서 9 식구가 등을 맞대고 살아야 하는 기막힌 가난의 현장을 지켜봐야만 했다. 부부이면서도 함께 있을 공간을 찾기 위해 도둑고양이처럼 남의 눈을 피해 빈집이나 철로변을 찾아다녀야 하는 안타까움. 비좁고 더러운 방에서 많은 식구가 기거하느라 일상 자체가 그대로 지옥을 연상시키는 비참함. 스토리가 전개될수록 그 젊은 신혼부부가 지닌 마지막 재산, 즉 사랑의 힘도 존엄성도 가난의 사나운 파괴력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고 급기야는 그들의 삶 자체가 산산조각으로 무너져 내리는 비극적인 모습이 스크린 위에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우리는 영화가 보여주는 가난의 엄청난 파괴력에 압도되어 영화가 끝난 후에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었다. 과연 저런 정도의 극단적 가난, 과연 저런 한계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간직해낼 수 있을 것인가? 겁에 질린 내 마음속으로 먹구름 같은 회의가 피어올랐다. 그는 그런 가능성을 알고 미리 나를 떠나려고 했던 것일까? 생각해보니 우리도 그 영화 속의 부부처럼 파멸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다. 군인 생활을 하며 부부가 겪게 될 난관들, 특히 결혼을 앞두고 당장 월세방 한 칸도 마련하기 어려운 그이의 처지는 영화 속 비극의 주인공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었다. 공교롭게도 우리는 당시 우리 처지에서는 결코 봐서는 안 될 가난의 파괴력을 그 영화를 통해 그만 목격하고만 셈이었다. 영화관을 나와 말없이 헤어지던 그날, 그분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 불안했었다. 염려했던 일은 현실로 나타나고야 말았다. 정혼을 하고부터 간신히 원래의 패기를 되찾아가던 그가 그 충격적인 영화로 인해 다시 번민에 빠져 야위어 가기 시작한 것이다. 다정도 병이라더니 그의 경우가 그랬다. 정이 많아 마음이 여리고 사려 깊은 성품이라 이런 식의 충격이 있을 때마다 나는 어떻게 그이에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절절매곤 했다. 더구나 아무리 충격적이긴 해도 영화 한 편 때문에 그동안 나와 어머니가 쏟았던 간절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자 문득 내 처지가 애달게 생각되었다. 영화 내용도 알아보지 않고 섣불리 영화관을 찾은 것을 후회해도 이미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 그분을 원망해보기도 했지만 나 자신도 우리 두 사람의 처지와 너무도 흡사한 내용의 그 영화를 보고 가슴이 서늘했던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이만 탓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날 이후 그이는 다시 날이 갈수록 무서운 속도로 번민의 늪에 빠져들어갔다.
이번에야말로 난 정말이지 속수무책이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까지 회의하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난 무엇인가 획기적인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이의 방황은 물고 물리며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고 난 그런 방황에 대한 아무 대책도 갖고 있지 못했다. 앞으로도 또 언제 어디서 예상치 못한 제2, 제3의 지붕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가 상처받기 쉬운 그분을 휘청이게 할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방황과 회의가 계속된다면 결국 우리는 헤어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의과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6년 후까지 기다리는 것이 6년간의 끝나지 않은 괴로움을 뜻하는 것이라면 그 6년 후의 내조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괴로워하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 마음속에도 날마다 깊은 회의가 서성이고 있었다. 마침내 난 엄청난 결심을 하고 말았다. 어머니에게 내 심경, 즉 아무래도 의대 공부를 포기하고 결혼을 서둘러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그날 난 가슴 치는 설움에 한참을 흐느껴 울었다. 무엇보다도 공부를 좋아하는 내가 그이와의 결혼을 위해 의사의 꿈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내 인생의 한 부분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암담한 기분을 어쩔 수가 없었다. 젖은 눈으로 조용히 날 바라보시는 어머니에게 그이의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서 아무래도 학업을 그만두고 결혼을 해야만 그이가 자기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또 그동안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고 남겨둔 그분 댁의 어려운 집안 살림 형편에 대해 낱낱이 털어놓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다. 맏딸인 내가 진정 행복하기를 얼마나 바라시는 부모님이신가. 평소 그 흔한 잔소리 한번 하시는 일 없이 묵묵히 지켜보시면서도 딸에게 큰 기대를 걸고 계신 어머니의 마음을 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정원까지 지켜주시면서 활로를 열어주셨는데 또다시 온갖 궁색한 사정을 얘기하며 결혼을 서둘러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내 처지가 너무도 송구스럽고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사랑하는 그 사람의 상한 모습, 그리고 쉴 새 없이 그 일을 괴롭히며 고통 속으로 몰아가는 절박한 상황들, 그 모든 것이 떠올라 숨막히도록 가슴이 저려왔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번에도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 정말이지.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전중이는 너무 마음결이 곱고 책임감이 강해서 도대체가 뭘 예사로 넘기질 않는 모양이니 네 말대로 그냥 뒀다가는 무슨 일이 나고야 말겠구나. 당신께서도 평생 어려운 생활을 해오셨으므로 영화 한 편에 의해서도 여지없이 동요되는 가난한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셨던 것일까. 서름으로 어머니 무릎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쏟아내는 내 등을 쓸어주시며 어머니는 나와 그이의 아픔을 헤아려 주셨다. 그리고 어려운 형편이나 유난스런 성품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지금은 너무 이래저래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지. 네 아버지 말씀처럼 전 중의의 그런 성품은 잘만 밀어주면 대성할 그릇이니 걱정할 것 없다. 그리고 가난이라는 것도 그렇다. 그댁 형편이 어렵다니까 너야 물론 겁도 나겠지만 옛말에도 혼인 치레하지 말고 팔자 치레하라는 말이 있단다. 물 한 그릇 떠놓고 결혼해도 잘 살 사람은 잘 살고 바리바리 씻고 가도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법이야. 지금 어렵다고 해서 크게 마음 쓸 것 없다. 어머니는 신랑 댁 형편이 그렇게 어려우면 아무래도 모든 일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하셨다. 그리고는 차라리 잡아놓은 약혼 날짜에 결혼식을 올리면 어떻겠냐는 놀라운 제안을 하시는 것이었다. 정성 들여 키운 딸이 어려운 집에 가게 되는 것도, 또 그렇게도 좋아하는 공부도 대학도 포기해야 한다는 것도 다 가슴이 아프실 텐데 어머니는 이번에도 주저없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주셨다.
얼마 후 양가의 의논을 거쳐 약혼일이었던 1월 24일은 결국 혼인의 날로 정해졌다. 신랑이 함이 오던 날의 일이다. 우리 집에 모여있던 친척들에겐 몇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다. 먼저 함을 지고 온 친구들의 숫자가 너무도 많은데 놀랐고, 다음에는 예단이 든 가방이 지독히도 무거워서 놀라워했다. 함에 넣을 것이 별로 없다고 고민하던 그이가 시장에서 가장 무거운 가방을 골라 가방 무게로라도 한몫해야겠다고 나름대로의 꾀를 낸 탓이었다. 참 우습기도 한 발상이었지만 막상 가방의 무게에 놀라 뭔가 값진 것이 많이도 든 모양이라며 친척들이 함 앞에 모여들 때는 그이도 몹시 속이 타는 눈치였다. 다행히도 전후 사정을 짐작하신 어머니가 아이고,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었으니 우선 대접부터 해야겠네 하시며 함은 나중에 보자며 열지 않으시는 바람에 결국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그이는 그 일에 두고 두고두고 어머님께 감사했다. 드디어 결혼을 하루 앞둔 섣달 보름날 밤, 내일이면 결혼을 하게 된다는 설렘과 준비로 온 집안이 정신없이 부산할 때였다. 그이가 내가 그토록 애써 장만해준 새 양복을 반듯하게 차려입고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이번에 당신과 어머님께 너무 큰 빚을 진 것 같소. 내 그 은혜는 꼭 갚고 말겠다는 말을 해주기 위해 찾아왔소. 결혼 후에는 신부에게도 반말을 하지 않고 말을 올려야 한다던 그이는 그날 밤 마치 예행 연습이라도 하듯 내게 어색한 존댓말로 그렇게 다짐했다. 1959년 전두환과 이순자의 호화스러웠던 신혼생활을 이순자 자서전 제2장 4화 친정살이 84에서 87페이지 낭독으로 폭로합니다. 우리 내외에 대한 시부모님의 큰 기대와는 달리 그날 대구를 떠나 밤기차에 실려 서울로 향하던 우리 처지는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옷까지 몇 장 챙겨 넣은 초라한 검정 트렁크 2개. 그것이 서울 살림을 시작하는 우리의 전 재산이었다. 기차 선반에 얹혀있는 그 초라한 2개의 트렁크는 우리의 고된 미래를 예고하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밤새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나는 그의 곁에 앉은 채 아무 내색도 하지 못했다. 대구 시댁에서부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밤을 고민해왔었다. 대구 부관학교 군사 영어반 과정이 끝나는 대로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것은 정해진 길이었다. 그러나 과정이 끝나가는데도 우리에겐 도무지 서울 살림을 시작할 방 한 칸 값을 마련할 길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내외에 대한 근심이 언제나 우리보다 빠르신 친정어머님이 말씀하셨다. 전서방 봉급으로는 식생활도 어려울 것 같아. 내가 효창동 이모집에 거처를 준비해 놓았으니 그리 가 있도록 해라. 효창동 이모님 댁은 내가 대학 시절 마음 놓고 신세를 진 곳이었다. 이모님은 친정어머니보다 12살 아래셨다. 가족이 단촐한 데다 성품이 늘 넉넉하신 이모부님도 그 일을 무척 좋아하셔서 총각 시절 외출 때면 자주 들렀던 곳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랐다. 월세방 한 칸도 못 얻어 신랑과 함께 이모님 댁에 얹혀 살겠다고 찾아가는 처지였다. 참으로 민망하고 죄송해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열차가 영등포역을 지나 서울역 구간으로 접어들 때였다. 진주빛 여명 속에 주택가에서 새어나오는 수많은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던 그이가 문득 말했다. 저 불빛들은 꼭 은하수 같지 않소? 저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가 모두 집들과 방들에서 새어나오는 것이겠지. 그리고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처음에 나는 그이가 긴밤 여행 중 오랜만에 입을 열어 얘기한 불빛들이 은하수 같다는 말이 참 시적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곧 그의 말 속에 은하수처럼 많은 불빛 속에 우리는 우리만의 불빛 하나,
우리만의 방 하나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자조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동력 하늘이 뿌옇게 밝아오자 잿빛 스크린 위로 스쳐갔던 그 악몽 같던 영화, 지붕의 장면들이 떠올랐다. 낡은 트렁크, 그분의 박봉, 월세방조차 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며 정말 이제부터는 우리도 그 영화 속에 비극적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되었다. 어렵게 들어간 대학도 포기하고 허겁지겁 시집이라고 가더니 결국 친정 식구 신세만 진다고. 정작 아무도 그런 핀잔을 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자격지심에 자꾸 의기소침해지는 것이었다. 트렁크 2개를 달랑 들고 이모님 댁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려고 보니 시간은 야속하게도 새벽 4시였다. 대문 앞에서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시 발길을 돌려 근처 효창공원으로 갔다. 벤치도 없는 공원이었다. 우리는 풀밭에 트렁크를 내려놓고 그 위에 걸터 앉아 아침이 되길 기다렸다. 그이는 말할 것도 없고 기껏해야 얹혀 살겠다고 찾아와서 이모네 이분의 새벽 단잠을 깨울 염치는 내게도 없었다. 내가 남편과 그렇게 옷보따리 트렁크를 놓고 앉아있던 효창공원은 처녀 시절 내가 그이와 만나 가슴 두근거리며 산책하고 미래를 설계하던 곳이었다. 눈을 감자 사랑에 빠져 그이와 함께 그 공원을 걷던 꿈 같은 시절에 내가 그곳에 서 있었다. 그리고 이어 그 위에 또 하나의 나. 이미 처녀 시절은 가고 결혼하여 그의 아내가 된 새로운 모습이 겹쳐져 떠올랐다. 임신한 몸으로 단칸방 하나 준비하지 못해 이렇게 남편과 함께 낡아빠진 트렁크를 벤치 삼아 빈 공원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처량한 세댁의 신세. 그것은 처녀 시절의 나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 새벽부터 아침에 이르는 시간의 거리가 그렇게 길게 느껴진 날이 또 있었던가. 이윽고 공원의 어둠이 걷히고 이름 모를 아침새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일어나 깔고 앉았던 트렁크를 다시 들고 이모님 댁 대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면 이모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실까? 불안하기 짝이 없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초인종 소리가 나기가 무섭게 이모님은 버선발로 달려나와 와락 나를 끌어안으며 뜨겁게 우리를 맞아주셨다. 그 아침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신 이모 내외분의 고마움을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한다. 아마도 조금만 덜 반갑게 맞아주셨어도 병적일 정도의 자존심에 자격지심까지 겹쳤던 우리 내외는 그날 아침 아무 대책도 없으면서도 그냥 그 집을 뛰쳐나와 버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날로부터 우리는 몇 주간 이모님 댁 신세를 졌다. 실컷 용기를 내어 어렵고 힘든 생활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자고 서로 다짐하면서도 제 울음소리에도 소스라쳐 놀라는 한 쌍의 봄꽝처럼 우리는 그렇게 불안하기만 한 결혼 생활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본격적인 친정살이의 시작은 친정 아버님의 장군 진급과 함께 왔다. 우리의 혼사가 있고 2달 후인 1959년 그해 봄, 아버지는 준장으로 진급하셨다. 진급 후 초여름, 아버님은 서울 육군본부 격리감으로 발령이나 서울로 올라오셨다. 상경하면서부터 이미 우리 내외의 처지를 염두에 두셨다는 아버지는 선수, 가회동의 전셋집을 얻으시고는 우리 내외를 부르셨다. 구한말, 지체 높은 양반의 거처였다는 종로구 가회동 26번지 5호의 그 집은 본체와 사랑채가 따로 뚝 떨어져 있고 화장실도 각기 마련되어 있는 꽤 넉넉한 규모의 집이었다. 특히 아버지가 신혼인 우리 내외의 거처로 생각하신 사랑채는 큰 방 한 칸에 화장실과 작은 마루가 따로 마련돼 독채 같은 느낌이었다. 지금 우리 군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양심과 실력을 갖춘 장교라네. 하지만
현재 우리 군의 실정으로는 양심 있는 장교가 사람답게 가정을 꾸려나가기는 정말 어려운 여건이지. 나도 젊은 장교 시절을 지내봐서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네. 그러나 가난은 결코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피해갈 일도 아니네. 또 장교의 아내 되는 자도 남편이 원칙이 아닌 것과 타협하고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내조를 잘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 사정을 생각해서 내가 이번에 이 집을 구했네. 비록 전셋집이고 함께 살자면 불편한 점도 많겠지만 들어와 함께 살도록 하게.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같이 살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생활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수 있지 않겠나. 아버지의 뜻밖의 배려로 시작된 친정살이는 이후 친정이 이사가면 우리도 따라 이사가면서 8년간이나 계속되었다. 1960년 4.19 데모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전국이 혼란스러웠던 당시에 전두환 일가와 전두환 장인의 생활 형편을 이순자 자서전 제3장 1화 결혼 5달 만에 떠나보낸 미국 연수 107에서 109페이지 낭독으로 밝혀드립니다. 난 혹독한 훈련 과정을 견디고 자부심에 가슴 부풀어 공항에 도착한 그이에게 그간의 기막힌 집안 사정에 대해 말하려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그저 아무 말 없이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도착한 집은 예전에 넓고 편안한 가회동 집이 아니었다. 도착한 곳은 원효로의 비탈진 언덕에 조개처럼 간신히 붙어있던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일가 17번지에 지독하게 남루한 한옥이었다. 더구나 우리 부부가 거처 할 방은 창문 한 짝 없이 미닫이 문짝만 덜컹대는 손바닥만한 문간방으로 세간이라곤 사과개장 몇 개만이 놓여있을 뿐이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 광경에 충격을 받은 그분은 한동안 방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분이 포트 베닝으로 떠나던 해 4.19 의거가 있었다. 곧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와 하와이 망명이 잇따랐다. 6월이 되어 내각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7월에는 민의원과 참의원 선거가 있었다. 1960년 7.29 총선이었다. 성주에는 이 장군님만한 인물이 없으니 출마하시기만 하면 당선은 문제없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후 치러진 이 총선에서 친정아버님은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용기를 얻으셨던 것 같다. 그해 여름 6월 9일 아버님은 육군 준장으로 예편했고 고향인 경북 성주에서 민의원에 출마하셨다. 하지만 평생 군대 생활 외길만을 걸어와서 정치에는 문외한이셨던 아버님은 여름 더위 속을 누비며 평생 해도 모자랄 고생을 다하셨지만 차점으로 고배를 마시게 됐다. 선거에 낙선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곧 들어닥친 참혹한 낙선 후유증에 시달렸다.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아 미처 한마디 탄식이나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집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세간을 몽땅 정리해 급한 빚부터 갚은 것도 모자라 결국 파산에 이르고 말았다. 파산의 와중에도 나는 자기 한 몸 견디기도 어려운 극한적 상황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분에게 차마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 아연한 파산을 알릴 수 없었다. 알기만 하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사람이기도 했지만 모처럼 자신의 꿈을 향해 애쓰고 있는 남편에게 차마 집안 걱정까지 안겨줄 염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무 사정도 모르고 귀국한 남편은 너무도 변한 환경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그날 밤 침통한 표정으로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남편은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아버님께로 건너갔다. 그리고는 좌절의 늪에 빠져 계시던 아버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것이었다. 우리 부부가 온갖 정성을 다해 모은 저금 통장 1개와 자신이 유학하는 동안
식비마저 아껴가며 모은 미화 500불. 바로 우리의 전 재산을 아버님 앞에 내놓은 것이다. 사실 그 저금 통장에는 사연도 많았다. 결혼을 하면서 임지를 따라 옮겨 살아야 하니 살림살이가 달리 없다고 금반지 하나씩만 나누어 낀 우리에게 친정 부모님은 혼수 비용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 주셨다. 그것이 그 통장의 시작이었다. 한동안은 아무리 애를 써도 워낙 박봉이다 보니 쪼개고 또 쪼개도 서울로 올라올 때까지는 그다지 많은 액수를 모을 수가 없었다. 그저 다달이 몇 푼이라도 넣으려고 했었고 그렇게 한 푼 두 푼 늘어가는 것이 내겐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서울에 올라와 친정에 얹혀 살게 되면서부터는 제법 목돈을 모을 수 있었다. 부모님 덕택에 친정살이를 하면서 그분 월급을 모두 차곡차곡 저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큰 돈은 아니어도 제법 목돈이 된 통장을 간직하고 있던 나는 아버님의 낙선 후 찾아온 집안 파산의 어려움 속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아버님께 그 통장을 내놓아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우리가 가진 것의 전부인 그 통장을 그분 몰래 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아버님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통장만은 손댈 수 없다고 선언하셔서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평생 허튼 일이라고는 해보신 적이 없는 장인이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런 고초를 당하시고 계시다니 남편은 아버님과 가족들이 그토록 곤욕을 치르고 있었는데도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원망스럽다며 늦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한사코 마다하시던 아버님도 그분이 총각 시절부터 입은 은혜에 비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오히려 능력이 부족한 것을 죄송해하자 결국 목이 메어하며 받아주셨다. 부모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이지 아까울 것이 없었다. 하지만 가족들의 감동을 뒤로하고 다시 문간방으로 돌아오고 나니 허탈감이 밀려왔다. 그동안의 모든 희망과 꿈은 다 날아가 버리고 우리는 또다시 한 푼 없는 빈털터리 신세가 돼버린 것이다. 너무 비좁아 사과곶장 몇 개로도 몸이 조여오던 그 어둡고 습한 방에서 우리는 말없이 손을 꼭 잡았다. 다시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듬해 봄 1961년 5월 그분은 육군본부 특정감실로부터 ROTC 창단준비위원으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1961년 5.16 군사혁명 직후 전두환 대위가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민원비서관이었던 시절에 전두환 일가 생활 수준을 이순자 자서전 제3장 2화 박정희 장군과의 운명적 만남 112에서 113페이지 낭독으로 폭로합니다. 민심을 얻는 데 성공한 혁명 세력은 이후 순조로운 항해를 시작했다. 혁명을 주도했던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명칭이 바뀌었다. 박 장군은 제2대 의장으로 취임했다. 박 장군도 강한 인상을 받았던 모양인지 의장 취임 후 그 일을 의장실 민원 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자신의 곁에서 일하게 한 것이다. 그것이 1961년 7월의 일이다. 자신의 꿈과 포부였던 군의 야전이 아닌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이라는 임지가 남편에겐 참 뜻밖이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 훗날 역사의 전면으로 나설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게 된다. 직속 상관인 비서실장 박태준 대령, 비서실장 보좌관 윤필용 중령, 경호대장 박종규 소령 같은 인물들 사이에서 박 의장을 보좌하면서 혁명 초기 권력 중심부의 중요한 목격자가 되어갔다. 그 사이 나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 어느 날 시내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예전과는 달리
시내 길목마다 걸린 그 흔한 갈비탕이란 간판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오후, 남영동 굴다리 입구에 있던 영남식당 앞에서 다리가 떨어지지 않아 그만 식당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들어가 앉아 가격표를 훑어보니 갈비탕 한 그릇 값이 소고기 반근 값이었다. 소고기 반근이면 고깃국을 한 솥 끓여 온 식구가 함께 먹을 수 있을 텐데. 난 음식 주문도 못하고 서둘러 식당을 나오고 말았다. 그 길로 동네 시장에 들러 소고기 반근, 배추 한 포기를 사들고 돌아온 난 급히 국거리를 솥에 앉혔다. 미처 국이 끓을 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하고 국솥 옆에 선 난 설 끓은 국물을 연신 국자로 떠먹으며 둘째 아이의 입덧을 치렀다. 친정아버님 파산의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어 고깃국 한 번 제대로 먹기 힘든 형편은 여전했기 때문이었다. 남편이 의장실 민원 비서관이 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원효로 문간방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모부님이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신 후에야 우리 가족은 겨우 그 험악한 노옥을 떠날 수 있었다. 친정 부모님만큼이나 우리 내외 보살피기에 한 몫을 단단히 해오시던 고마운 이모부 내외께서 그 2년 많은 효창동 이모님 댁을 다시 얻어 쓰도록 허락한 덕택이었다. 1962년 광주 육군 보병학교 생도 시절에 전두환 일가의 화려한 월세방 생활을 이순자 자서전 제3장 3화 뒤늦은 신접살림 116에서 117페이지 낭독으로 폭로합니다. 열차가 종착역 광주에 들어서자 친지 한 사람 없는 낯선 도시에서의 새 생활이 시작됐다. 광주의 8월은 더웠다. 우선 여관에 들러 하룻밤을 지내고 이튿날 방을 구하러 시내로 나갔다. 운 좋게 광주 계림동 계림시장 근처에서 마음에 드는 2칸짜리 월세방을 얻을 수 있었다. 보병학교가 있는 상무대로부터는 약간 먼 거리였다. 조용해서 공부하기에는 안성맞춤이군. 남편 뜻에 따라 그 월세방은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안식처가 되었다. 결혼 후 시집살이와 친정살이만 해오던 우리에게는 새방살이도 또 단촐하게 우리 식구끼리만 사는 살림도 처음이었다. 뒤늦은 신접살림이었던 셈이다. 월세방을 정한 뒤 온 식구가 함께 시장으로 나섰다. 하루 종일 시장을 돌며 밥상도 사고 밥그릇, 국그릇, 솥과 냄비, 수저와 물통도 샀다. 남쪽 도시 광주의 오후 일광은 아름다웠다. 그 햇빛 아래에서 처음으로 내 손으로 우리 식구만의 세간을 장만하면서 우리는 신바람이 났다. 월세집이었지만 단칸방도 아닌 방도 둘이나 있는 집을 처음으로 우리 힘으로 얻었고 올망졸망한 2 아이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기만 했다. 아무도 아는 이 없는 낯선 도시가 주는 자유와 기대감에 내 식구가 처음으로 우리끼리 살게 되니까 마치 소꿉놀이를 하는 것만 같았다. 동물을 좋아하는 제국이 시장에서 닭싸움 하는 것을 보고는 사달라고 조르는 바람에 쩔쩔맸던 추억도 그날의 일이다. 2칸 방 중 좀 더 나은 것을 그분의 공부방으로 정했다. 이튿날 남편은 육군 보병학교 고등군사반에 제106기생으로 입교했다. 아침이면 아이들과 함께 남편의 손을 잡고 학교 버스가 서는 계림시장 앞 정류장까지 따라 나가 배웅했다. 저녁이 되면 또다시 온 식구가 정류장으로 마중 나가 손을 잡고 새처럼 둥지로 돌아오는 생활이 시작됐다. 낮 동안 나는 집단장에 열중했다. 가구라고 해야 원효로 문간방 시절 때와 똑같이 사과괴짝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사과괴짝에 예쁜 도배지를 발라 포개놓고 그 속에 네이, 양말, 작은 옷들을 차곡차곡 넣으니 제법 그럴듯한 옷장이 됐다.
한쪽 벽에 못을 쳐 옷을 건 후 횃대벌을 씌워 간이 옷장으로 사용했다. 작은 2칸짜리 월세방이라 욕실 같은 것은 아예 없었지만 큰 함지를 이용하면 몸을 씻기에 그런대로 쓸만했다. 1966년 전두환이 중령으로 진급하고 제1공수 특전단 부단장으로 임명받았을 때 이순자 여사가 편물 부업을 한 사실을 이순자 자서전 제3장 4화 한강 백사장에 내려앉은 낙하산을 바라보며 126에서 128페이지를 낭독하여 폭로합니다. 그렇듯 온몸을 던져 훈련에 정진하던 이듬해 1966년 6월 1일 잊지 못할 경사가 있었다. 그이가 중령으로 진급한 것이다. 그 전해 연말 이미 진급자 명단이 발표됐었고 전통에 따라 그 다음에 부대별로 부대장이 진급자에게 계급장을 달아주는 것이 육군의 관례였다. 중령 계급장을 달고 귀가하던 날 감개무량하며 남편이 내게 했던 말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여보, 내가 누구요? 합천 산골에서 태어나 움막집 아이로 놀림받던 내가 아니오. 그런 내가 이제 대한민국 육군의 중령까지 되고 보니 그저 감사하다는 생각뿐이오. 계급장이 어깨에 얹어지는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자식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님과 당신이었소. 그동안 일밖에 모르는 날 내조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소. 그리고 다시 말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많이 하는 중령이 되게 도와주시오. 참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그 당부였다. 일밖에 몰라 미안하다면서도 남편은 결국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중령으로서의 자신의 존재 이유임을 알고 있는 특전단 전사였다. 그 아름다운 당부, 그것이 군인으로서 그분의 생명력이었다. 중령 진급과 함께 남편은 바로 제1공수 특전단의 부단장으로 임명되었다. 바로 그 한 달 전의 일이었다. 친정 아버님이 우리 내외를 부르셨다. 그때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효창동에서 친정살이 중이었고 어느덧 그 친정살이가 8년이 지나던 때였다. 그날 아버님은 그동안 맡아 관리해 주시던 돈을 우리 앞에 내놓으시며 이제는 독립할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셨다. 200만 원이라는 큰 액수의 돈이었다. 아버님의 파산으로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던 우리는 그동안 한눈 팔지 않고 다시 열심히 저축했다. 남편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박봉이라도 모두 고스란히 내게 갖다 주었다. 나도 나름대로 푼돈이나마 보태보려고 미용기술과 편물기술을 배우기도 했었다. 그 시절 미용기술을 배우러 정화미용기술학교에 다닐 때가 생각난다. 숯불을 피워놓고 가발로 고데기 연습을 하다 순멀미로 머리가 아파 고생하기도 했고 조금이라도 더 연습을 하려다 늦은 점심을 허겁지겁 먹고는 탈이나 만성위장염으로 애를 먹기도 했었다. 또 아무리 친정살이라도 여전히 어려운 살림에 잘 먹지도 못하면서 아이 셋을 키우며 기술을 배우려 다니다 보니 무리를 한 모양인지 어느 날인가 돌연 젖이 말라버리는 일까지 생겼다. 태어나서는 그렇게 통통하던 젖먹이 재영이 어느 날부터 자꾸 여이면서 칭얼대자 젖이 말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깜짝 놀라 그때서야 속뼈를 사와 고아서 그 국물을 마시며 젖을 내려 애를 썼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어렵게 획득한 미용 자격증을 갖고도 막상 직업으로 활용할 수가 없었다. 친정에 얹혀 사는 내가 아이들까지 어머님께 맡겨놓고 돈을 벌러 나가는 것을 그분이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배운 것이 편물기술이었다. 편물은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당시 명성이 있던 예원 편물학원에 다녔었다. 그곳에서 익힌 기술로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얼마간의 돈을 벌어 가게에 보탤 수 있었다. 물론 남편 몰래 한 일이었다. 편물 기계를 벽장 속에 감춰두었다가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난 후 불이 나게 꺼내 주문받은 가디건과 털실 속치마 등을 바삐 손놀려 짜고 나면서 푼돈이 남아 차곡차곡 모으는 재미에 힘든 줄도 몰랐었다. 남편의 퇴근이 늦는 날이나 야근을 하는 날에는 아예 밤늦게까지도 할 수 있었던 그 편물 부업은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하기에는 정말 그만이었다. 또 당시의 집들은 대부분이 연탄을 사용했기 때문에 몹시 추웠고 털실을 짠 물건의 수요가 제법 많아 일감도 끊이지 않았다. 솔직히 친정살이 횟수가 넘어갈수록 너무 오래 도움을 받고 사는 것도 늘 죄송했고 그래서 남편도 나도 어떻게든 하루빨리 자립해 나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저축에 매달린 나날이었다. 아버님이 내어주신 우리들의 저금 통장은 이제 우리가 자립할 때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순자 여사가 편물 부업으로 번 돈과 이순자 여사 친정 부모가 준 통장을 합하여 전두환 일가가 1966년 5월에 처음으로 보강동에 집을 마련하였음을 이순자 자서전 제3장 5화 생애 첫 드림하우스 보강동 집 130에서 131페이지를 낭독하여 밝힙니다. 우리 부부가 처음 마련한 우리만의 첫 보금자리. 보강동 집은 보강동 버스 종점 부근 넓은 채마밭 끝에 있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강동 9호 9통 9반이란 다정한 주소를 지닌 집 앞을 나서면 채마밭 입구에 서 있는 동네 교회가 보였고 장독대에 올라 발꿈치를 들면 저만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집이었다. 대지 50평에 건평 17평, 방 3칸에 부엌, 욕실, 긴 마루, 작은 마당, 장독대가 있는 아담한 양옥집이었다. 친정아버님은 기왕 집을 마련하려면 좀 큰 것으로 마련하라고 하셨지만 막상 그렇게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따로 용도가 있었던 20만 원을 떼어놓고 100만 원은 다시 친정아버님께 관리를 부탁드린 후 나머지 80만 원을 들여 구입한 집이었다. 새 아이와 함께 이사 들어간 날, 길 옆 채마밭 채소들은 이미 거두어져 텅 비어 있었고 그 위로 늦가을의 짧은 햇살이 눈부시게 내려 쪼이고 있었다. 집 대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난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동안 얼마나 애타게 그려왔던 순간이었던가. 망감이 교차하며 가슴을 벅차게 하던 그날. 방이 3칸이라고 해도 부엌에 붙은 찬방은 너무 작아 한 사람이 겨우 몸을 누일 정도였고 욕실은 빨래나 세수를 간신히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작은 집이 내게는 이 세상의 어느 저택보다도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그런데 이사를 하고 보니 구경할 때는 그토록 아담하고 예쁘장해 보였던 집이 집장수의 엉터리 날림 집이었다. 턱없는 날림 공사는 이사 첫날부터 드러나 방수 처리가 되어 있지 않던 욕실 수조는 멀쩡하게 타일까지 붙어 있는데도 물을 받는 대로 새어나갔다. 심지어 아궁이 속에까지 샘솟듯 물이 솟아 아궁이 아래 따로 하수구를 설치한 후에야 불을 넣을 수 있을 정도였다. 마루나 도배도 다시 손을 보지 않고는 도저히 쓸 수 없을 정도로 마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1967년 이순자 여사 친정아버지가 효창동 집을 전두환 이순자 부부에게 선물로 주었음을 이순자 자서전 제6화 어머님을 모셔오자는 그분의 애원 150에서 151페이지 낭독으로 밝힙니다. 그 이후 우리 내외는 어머님을 연희동 집에 모시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님은 약 13년간 우리 내외 곁에 계셔주셨다. 그 즈음 친정에 좋은 일이 생겨 우리에게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친정아버님의 이태원 땅이 팔린 것이다. 민의원 낙선 때 빚을 갚으려고 갖은 애를 써도 팔리지 않던 땅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아주 좋은 값에 팔려 큰 돈을 만지게 되었으니 전화위복이 된 셈이었다. 그런데
땅이 팔렸다는 친정 어머님의 말씀에 축하 인사를 드리고 난 며칠 후 친정 아버님이 우리 내외를 부르셨다. 그리고는 뜻밖의 선물을 안겨주셨다. 그 비참하던 원효료 시절 자네가 준 도움을 이제 갚고 싶네. 친정아버님은 그때까지도 사위인 그분이 자신의 전 재산을 서슴없이 다 내놓았던 옛일을 잊지 않고 계셨다. 결코 큰 액수도 아니었는데도 아마 당신께서 난처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받은 사위의 정성이 오래 기억에 남으셨던 모양이었다. 그때 받은 도움을 꼭 갚고 싶다고 하시면서 당신이 살고 계시던 이모님 댁 부근의 효창동 집을 우리에게 주고 싶다고 하셨다. 뜻밖의 선물에 놀란 우리는 극구 사양했다. 은혜로 말한다면 우리가 아버님께 받은 것이야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던가.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할 도리를 했을 뿐인데 아버님의 말씀은 너무 과분하기만 했다. 그러나 결국 그날 우리는 굳은 결심을 하고 계신 아버님의 그 뜨겁고 완강한 뜻을 꺾지 못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아버님의 선의에 가슴이 벅차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혼하기까지 또 결혼 후에도 얼마나 끊임없이 받아온 친정 부모님의 벅찬 은혜였던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정말 그토록 끝이 없었다. 꽃샘 바람 아직인데 그대 어찌 꽃을 피웠나. 꿋꿋한 그대 숨결 하얀 꽃잎에 고이 담아 바람 타고 거리마다 이제 곧 봄이 온다. 속삭이네. 봄이 오면 틈새마다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다닐 거예요. 봄이 오면 봄이 오면 시냇물이 노래하고 새순들이 돋아날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요.